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소설은 박성선 작가님의 일탈입니다. 작가님은 2006년 단편소설 귀향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오늘의 소설 일탈은 소설집 3일간의 사랑에 실린 단편입니다. 가장 완벽한 도플갱어라 소개하는데요. 기막히고 코믹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탈 박성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주혁은 얼굴이 헬쑥하고 힘이 많이 없어 보였다. 내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의 안색을 본 나는 아니, 어찌 신수가 그래? 라고 입을 떼었다. 힘든 일을 안 해보고 귀하게 자란 사람이 감기라도 유난스럽게 앓았나 싶어서. 이주혁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 그뿐인가. 도플갱어의 수준으로 나와 근사치가 너무 같아 옷을 서로 바꿔 입으면 마누라들도 누가 남편인지를 구분 못할 만큼 닮은 사람. 그를 만나기 전에는 특별히 친한 친구는 없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친구가 되어준 정도가 아니라 며칠 못 만나면 궁금해 못 견디는 존재가 되어준 그다. 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자 그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나 뭐라나 아주 혼났어.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이야. 한다. 자신에게 그런 병이 생긴 줄을 몰랐다는 건지 병 이름이 낯설다는 건지 모임에서 경주로 여행을 간 것까지는 좋았다. 호텔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 토악질을 하고 방바닥을 기고 난리를 쳤단다. 119를 타고 응급실까지 갔다. 그 길로 경주병원에 입원해 5일 만에 퇴원했다고. 집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마누라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하긴 하도 오랜만에 그의 호출이라 나도 너무 반가워서 다른 일 제쳐놓고 그를 만나긴 했다. 퇴원하고 제일 먼저 자네 찾아온 거야. 하마터면 자네 얼굴도 못 보고 죽을 뻔했어. 그는 싱겁게 웃으며 호들갑을 떤다. 거의 매일 만나던 얼굴을 한 보름 동안 못 봤으니 역류성 식도염이 그렇게 대단한 병인가? 사람을 죽게 할 만큼? 나도 병에 대해 모르긴 하지만 그저 배탈 같은 건가 보다고 막연히 이해하고 그를 데리고 나의 집으로 갔다. 모처럼인데 금방 헤어지는 건 너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이주혁에게 편한 장소여야 할 것 같아서. 마침 우리 마누라도 출타 중이라 우리 집에 데리고 간 것까지는 좋았으나 괜히 집에 데려갔다고 나중에 많이 후회했다. 정말이지 이 일로 내 발등을 찍는 결과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마주보며 눈으로 오늘도? 라고 묻고 옷부터 바꿔 입었다. 정말 오랜만이라고 특별히 바지까지 바꿔 입었다. 같이 캠핑 가서 처음 해본 장난이 이제는 의뢰 치르는 습관처럼 되었다.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기 위해 하게 된 짓인데 사과를 깎아 먹이고 배가 고프대서 뭘 시켜줄까 했더니 집밥 아니면 안 먹겠단다. 마침 마누라가 육개장 해놓은 게 있어 있는 반찬에 육개장을 데워 내어놓았다. 하필 나는 밖에서 방금 전에 밥을 먹은지라
같이 식사할 수는 없었다. 때를 놓친 탓에 좀 많이 먹은 것이 후회스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참을걸. 문제는 그 다음 벌어졌다. 이주혁은 그렇잖아도 육개장이 먹고 싶었다며 맛있게 몇 술 뜬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울 기세다. 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실컷 먹어. 우스갯소리를 하며 이주혁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냉장고를 열고 물을 찾는데 이봐. 그가 나를 부른다. 돌아보니 엉거주춤 일어나서 손짓으로 나를 부르는 그의 얼굴이 하얘져 있다. 뿐만 아니라 땀까지 흘린다. 그러고는 의자 밑으로 스르르 주저앉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집에 있는데. 이주혁이 낮게 신음하듯 중얼거린다. 뭐? 약? 알았어. 내 얼른 약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나는 총알처럼 뛰쳐나갔다. 마음은 너무 급한데 걸음은 왜 그렇게 더딘가. 하필 공휴일이라 집에서 가까운 약국들은 모두 문이 닫혔다.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나는 미친 듯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맸다. 나중 생각하니까 그가 주저앉았을 때 약을 사러 뛸 것이 아니라 바로 119에 전화했어야 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다. 그러나 급할 땐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걸까? 간신히 문을 연 약국을 찾아 역류성 식도염 환자네요. 육개장 조금 먹었는데. 부연 설명을 하고 약을 달라니까 약사인가 싶은 사람이 망설인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무튼 약 좀 달라고 조르다시피 해서 소화제며 드링크제를 받아들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꽤 멀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뿐인가 당황한 탓인지 걸음도 잘 안 걸어진다. 적지 않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집이 그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헐떡이며 걸어 마침내 저만치 집이 보이는데 웬 구급차와 경찰차가 소리도 요란하게 내 앞을 지나더니 우리 집 앞에 가서 묻는다. 이게 웬일인가? 생전 처음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아무튼 발을 내디디려는데 검은 승용차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선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차창이 내려지고 이주혁 부인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녀가 나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재차 묻는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너는 이주혁이 아닌데 였으나 식은땀만 흘릴 뿐이다. 미친 듯이 뛰어다녔으니 땀도 날만하지.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의아했던지 차에서 내려 내게로 왔다. 왜 그래? 당신 어서 차에 타요. 내 등을 떠민다. 무어라 대꾸하려다 말고 어쩐 일인지 눈물이 나며 맥이 풀린다. 다리도 풀린다.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을 잃는다. 이주혁이가 주저앉았듯 스르르 쓰러지는 나를 그녀가 끌어안는다. 왜 그래? 응? 소리 지르며 나는 이주혁 부인에 의해 차에 올라탔다. 지금 이주혁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갈 텐데 나는 그 부인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다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이다. 짓궂다면 짓궂은 옷 바꿔 입기 장난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어떻게 알았으랴. 그나저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라 말해야 하나?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고 애썼다. 밥 몇술 뜨더니 얼굴이 하얘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어눌하다. 그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안 되겠다. 당신 좀 이상해. 라고 한마디 하고는 차를 돌린다. 나는 그녀에 의해 어느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았다. 한의원들도 오늘 쉬지 않나? 그러나 그녀는 용케 문을 연 한의원을 찾아냈다. 한의사는 진맥을 하고는 뇌졸중이 온 것 같으니 빨리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얼굴이 그야말로 하얗게 질린 그녀가 덜덜 떨면서 119에 전화하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긴다고 한다. 병원으로 실려가며 차 안에서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잠이 들고 만다. 이주혁과 나의 기이한 인연은 너무 똑같이 닮은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가? 누군가에 의하면 도플갱어의 상대방과 만나는 것은 죽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데 이주혁과 내가 만난 것은 10년 전쯤 일이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서로 만났나? 라며 웃어 넘겼더랬는데 그날 이주혁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다. 나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의 휴대전화가 바꿔 입은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까닭에 그리고 내 전화는 집에서 뛰쳐나오기 전 급박한 중에도 습관대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으므로 전화 2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 나는 그간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었다. 사건은 그가 타계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내가 되어 장사되어지고 나는 이주혁이 되어버렸다. 일이 커졌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 이주혁의 부인은 문병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와 길에서 만난 시점부터 구구절절히 나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다. 그의 아들, 딸도 왔다가 갔다. 중풍이란 병은 언어장애도 겸해와서 내 입으로 얘기 못해도 다 알아서 이해를 한다. 나의 회복은 더뎠다. 한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을 뿐 아니라 잘 먹지도 못했다. 질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고민이 되었다. 기동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몸이 차츰 회복되어 가면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절친했던 이주혁의 죽음도 큰 충격이거니와 나의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되게 되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다. 내가 내 입으로 이주혁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은가. 나는 그날 그 시간 이후 말조차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그러나 내가 평생 교사직에 근무했던 선생님 이주혁이 아니고 그와 닮은 이유로 친해져서 붙어 다니던 택시기사 신영철이란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나 저러나 정작 나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주혁을 남편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장사까지 지내버렸으니 아마도 지극한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왼수 같은 남편 죽었으니 이젠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며 좋아하고 있지는 않을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녀의 동태가 급작스레 몹시 궁금해진다. 아내와 나는 중매로 만났다. 우리 이웃에 동현이 형네라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와 동현이 형 어머니는 너무 친한 사이여서 비밀이 없었다. 우리 사정을 잘 아는 동현이 형 어머니가 소개해서 만난 아내는
동현이 내와 몇 촌인가 친척 사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중2 때 벼랑간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입장이어서 누구든지 와주면 고마운 처지였는데 아내는 나와 맞선 한번 보고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내 얘길 연방 물어대며 궁금해했단다.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 내가 청혼하자 아내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그녀가 고마웠다. 사실 지금도 나는 그녀가 고맙다. 동생들과 홀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와서 지독할 정도로 알뜰히 살림을 살아주며 나의 아이를 셋이나 낳은 그녀가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다. 그토록 고마운 마음도 의복처럼 낡아진다면 억지일까? 사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녀와 결혼했다. 내 주제에 그만하면 가분하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데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미안하다면 미안한 일이 있었다. 그때 아내와 나는 식탁에서 같이 점심을 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 아마도 급히 얼굴을 보자는 내용이었던가 보다. 아내는 밥에 반찬 몇 가지를 넣어 한꺼번에 비비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비벼 먹던 밥그릇을 입가에 가져다 대더니 그대로 한 입에 털어넣는다. 볼이 미어질 듯 연신 음식을 씹어대는 모양이 참 볼썽사나웠다. 그러고는 불이 나게 일어서서 뛰어나간다. 그나마 밥상머리를 온전히 떠났으면 다행인데 현관문을 밀던 아내는 재채기와 함께 입속의 음식물을 왈칵 토한다. 사례가 들러 연신 콜록대며 허리를 펴지 못한다. 나는 그만 고개를 돌린다. 아내는 그중에 주절거렸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더니. 그건 맞는 말이야.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덤비니까 그 지경이 나지. 무슨 여자가 그러니? 마음속으로 대꾸하며 화장실로 몸을 피한 나는 아내가 뭐라고 연신 중얼대며 뒤처리하느라 애쓰는 것을 무정하게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엉뚱하게도 저 여자와 몇 년같이 살았지? 이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아 기르고 출가시키며 그런대로 한 세상 잘 산 것 같은데 마누라가 못생겼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라니. 전혀 괜한 것은 아니다. 그 친구 이주혁의 부인을 본 후부터 내 아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거니까. 남의 부인과 자꾸 비교하는 나 자신도 솔직히 싫었다. 이주혁, 도플갱어. 나와 너무도 닮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경악의 눈으로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우리의 만남은 어느 가을날 나는 택시기사로 그는 손님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연배에다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서로의 모습은 묘한 친밀감을 조성해 급속도로 친해졌다. 선생님, 기사님으로 호칭하다가 자네로 변했고 마침내는 야, 이 친구야 하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다. 이주혁, 그는 고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다고. 원래 출생지는 서울이고 마지막 근무처는 수원이었단다.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우리 동네로 이사했단다. 나도 출생지가 서울이어서 우리는 성장기를 근거리에서 보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산 이름이 마탈레였던가? 마탈레. 익숙한 일본인 이름의 산을 시작으로 맞아. 또는 나도 생각나. 등등의 대화가 오갈 정도로 되면서 우리는 공통의 기억을 알아냈다.
너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어디 어디에 살고 있어 라고 하던, 별로 관심 없어 하며 흘려보냈던 어떤 소년의 기억, 그가 그였던 것이다. 그와 어울리며 하도 닮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는 어머니만 다른 형제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더랬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너무 똑같다. 이웃들이 판박이라고 불렀다. 그도 그랬다고 한다. 내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헌신적 뒷바라지로 우리 사남매는 천지분간 못하고 자랐다.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고2가 되었을 때 나보다 5살 아래 바로 밑에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터지면서 어머니가 쓰러졌다. 엎친 데 덮쳤다는 표현보다 어머니는 너무나 버거운 짐에 깔려 압사 직전이었다. 귀여운 딸의 사고로 말미암아 간신히 버티던 힘이 다한 어머니는 자리 보전하고 은혜야, 은혜야, 아유 불쌍한 내 새끼.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연신 불러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와는 또 다른 어머니의 처절한 고통.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큰일이다. 심각성을 깨달은 나는 동생을 잃은 내 아픔은 접어두고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정말로 깊이 고뇌했다. 평소 어머니가 가장 귀해하던 막내 여동생을 동원했다. 겨우 7살이던 막내 여동생은 큰오빠인 나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으므로 시키는 대로 잘해주었다. 엄마, 나는 오래오래 살게. 그래서 내가 언니 모가지까지 효도할게. 나는 언니처럼 안 죽고 오래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게. 엄마, 얼른 일어나. 엄마 배고파, 응? 이웃 동현이 형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보채게 하자 과연 효과가 있었다. 어머니가 몸을 추스르자 나는 학교를 중퇴하고 동현이 형이 소개해준 곳에 취업했다. 차를 정비하는 정비소였는데 이곳에서 그야말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며 성장했다. 정비사를 거쳐 버스기사가 되었고 운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어머니를 모셨으며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를 가르쳐 길러 결혼시키고 나도 늦게나마 장가갔다. 내가 운전을 선택한 것은 정말이지 잘한 일이다. 운전이야말로 나에게는 대단히 고맙고 소중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술이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운전사이며 무엇보다도 최선의 운전사가 되려고 노력하며 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처음 학교를 중퇴하고 취직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반대는 대단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는 어머니를 나는 진득하게 설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닥치는 대로 일해온 어머니를 내가 보호해야 한다. 정말 단단히 결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저 건강하게 있어만 주면 동생들은 내가 가르치겠다. 남겨준 거 하나 없이 세상 떠난 아버지 덕에 우리는 천지의 고아나 마찬가지다. 친척 떨거지는 남이나 다름없고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공부는 나중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 설득에 어머니는 넌지시 져주었다. 나중이라도 하겠다던 공부는 아직도 보류 중이지만 나름 학교 공부보다는 사회 공부로 전환하여 운전이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나에게도 학교 중퇴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 모름지기 이주혁처럼 교사 정도는 될 만큼의 성적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11살 아래 막내 여동생의 천진한 눈동자, 9살 아래 개구쟁이 남동생을 길러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결심 앞에 사사로운 감정은 사치. 나는 나를 타이르며 얼마나 여러 번 이를 사려 물었는지 모른다. 양육받던 위치에서 양육자가 되는 과정은 멀고도 험했다. 돌아보면 참으로 치열한 삶이었다. 어머니가 타계하신 지도 언 10여 년이 지났다. 귀엽던 막내 여동생은 어느새 출가한 자녀를 둔 중년 여인이다. 그런데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나고 눈가에 주름이 잡혀가면서 나의 가슴에 쓸쓸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나에게 묻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내 인생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키려고 인생의 3분의 1을 보냈다면 그 다음은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해 처자 부양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결국 모두 남을 위해 살았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측은하다 못해 아픈 연민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주혁과 비교가 되어서일까? 아쉬움 많은 내 성장기와 달리 비교적 무난했던 그의 인생이 부러워서 웬만큼 사는 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이 학업을 마친 그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그는 평탄하게 살아온 탓인지 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직업 탓인지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외모는 그와 똑같아도 내 성격은 매우 깐깐한 편인데 성장기에 어렵사리 동생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탓일까?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때는 치졸하다는 느낌조차 드는데 좀 더 솔직하자. 이주혁과 막 친해질 무렵 1박 2일의 등산을 마치고 그의 집에 잠깐 들렀는데 그의 부인과 맞닥뜨렸다. 마침 우리는 그날 처음 윗도리를 바꿔 입은 참이었다. 차 한잔만 하기로 하고 들른 그의 48평 아파트는 안정감과 여유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부인은 그날 동창 모임이 있어 밤이나 귀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감기 기운을 느낀 그녀가 일찍 돌아온 것이다. 나의 아내와 동년배인 그녀는 교사 출신답게 교양미가 넘쳤고 매우 유쾌했다. 내 아내는 그녀보다 10살은 더 먹어 보이리라. 우리 집 사람은 차갑고 냉정하기가 겨울바람이야. 너무 사무적이라 사람을 질리게 해. 이주혁은 평소 그렇게 말했다. 어렴풋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랑스럽기조차 한 모습에 복에게 온 줄 모른다고 나중에 타박하자 이주혁은 모르면 말을 말아요. 마누라를 바꿔볼 수도 없고 하는 게 아닌가. 기가 막혀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무랐지만 그만 내 속마음을 들킨 듯 가슴이 마구 방망이 질치는 거였다. 아주 오래전 소년일 때 느꼈던 설렘이라면 과장일까. 여보, 산에 잘 갔다 왔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 남편의 옷을 입은 나에게 활짝 웃으며 그녀는 물었다. 어여쁜 여인이 나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웃는 순간 나는 아찔하면서 황홀했다. 그의 남편인 이주혁이 껄껄 웃으며 누가 당신 여보야? 라고 대묻자 한참을 이주혁과 나를 번갈아 보며 놀라던 그녀의 표정은 마치 놀란 토끼 같았다. 정말이지 너무 귀여웠다. 우린 각방 쓴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 어쩌다 좀 곁에 갈라치면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뭐 추잡하다나? 아니 살을 섞으면서 사는 부부가 다 그렇지. 추잡하다니. 원 말을 해도 그렇게 하나 정남이 떨어지게.
어느 날 아직도 떨어져서 자면 잠이 안 온다는 나에게 술이 얼큰하게 취해 이주혁은 하소연했다. 그럴 땐 다소 그가 딱해 보였다. 젊은 날처럼 뜨거운 정열은 없지만 함께 늙어가는 부부 사이는 서로 애틋해야 하지 않을까. 하긴 우리 마누라는 너무 치근대지만. 이주혁은 툭 하면 전화하고 찾아왔다. 한잔하고 마누라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불평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고작이지만 중매 결혼을 한 나와는 달리 그들은 연애 결혼 커플이라고 했다. 이주혁은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단정하고 깔끔한 성격의 그녀에게 반한 나머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안 한 노력이 없다고 했다. 나중 그녀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주혁의 부인은 그만큼 미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인이라도 늙는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감정도 낡아버린다. 남매를 길러내고 황혼을 맞이한 그들 부부의 사이는 그즘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라나. 각방을 쓰는 것이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반면 내 아내는 무난한 모습으로 예쁘지도 밉지도 않다. 아니 공평하게 말하자면 처녀 때 아내의 모습도 사랑스러웠다. 이주혁 부인인 만큼의 뛰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기염성 있고 성격도 무난해 나에게는 복에 기운 아내이다. 그나마 고생을 낙으로 산 탓에 고운 때는 진작 벗어던지고 지금은 그냥 할머니이다. 그러나 아직도 알뜰하고 부지런하며 정말 철저하도록 검소하다. 여러 식구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거기다 동생들 학자금 그리고 나의 아이들 양육비까지 아내는 마치 요술쟁이처럼 감당해 냈을 뿐 아니라 이름도 여러 가지인 적금들을 부어냈다. 절미 적금, 반지계, 이런 적금, 저런 적금. 이제는 늙은 아내를 고마워해야 하고 아껴야 한다는 의무감도 진심인데 어쩐 일인지 알뜰하고 지독한 것에 대해 자꾸 거부감이 생긴다. 어떤 때는 진저리가 처진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 만일 아내를 배신한다면 나는 인간도 아닐 것이다. 토악질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벗어나며 투덜거렸다. 또 무슨 개돈 받으러 오란 전화에 그 지경이 난 거 아니겠소?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가. 으이 지겨워. 무슨 여자가 그러냐? 애초에 시기로 한 날이지만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사실 운전할 때가 나는 가장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를 느끼므로 운전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휴식이라면 다소 무슨 일까. 보행자 신호 앞에서 멈추어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나는 피식 웃는다. 오가는 행인들 속에 내가 잘 아는 소매치기가 보인다. 사실 거리를 누비는 운전사들은 낯익은 행인들의 동선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내가 운전의 신이라고 자부한다면 이 아이는 소매치기의 신이다. 모름지기 건강한 사람은 힘껏 일해서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규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뇌 구조는 좀 특별한지 오로지 남의 가방이나 주머니를 노리는 것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 기술이 적잖이 수입이 있는지 좋은 옷에 좋은 구두를 신고 거리를 누빈다. 모르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인 줄 알 것이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고생이나 수고 없이 절대적 부를 누리며 나 같은 개미 군단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나같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정직한 근로자나 조금 부적절해도 남의 것을 슬쩍 하는 저 아이나
모두 가지지 못한 자의 몸부림 아닐까. 결국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술은 저 아이의 생존 방법인 것이다. 억지로 꿰어 맞추는 역설 같아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어여시 대우받는 부류가 있는 이 사회라면 운전자 눈조차 속이지 못하는 소매치기는 오히려 가련한 극빈자 아닐까. 나는 고개를 돌린다. 누구든지 조심해서 피해 입지 말도록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운전사도 소매치기도. 뜬금없이 특정 대상자 없는 부탁을 허공에 중얼거리며 거리를 향해 나간다. 운전을 그만둘 생각은 아직은 없다. 힘이 떨어져 운전에서 손 떼고 만 동료들이 벌써 몇 있다. 대부분 몸을 술로 학대하고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다. 나이가 들면 나이에 따른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겼다. 나보다 아내가 놀라고 나의 건강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을 했다. 잡곡밥에 닭가슴살 샐러드, 식물의 뿌리에서 줄기, 열매 껍질에 이르기까지 좋다는 것은 다 먹게 하고 해로운 것을 금지했다. 젊어서는 등산을 좋아하는 나에게 불평했더랬는데 이제는 등산용품까지 빠지지 않게 챙겨주는 아내. 인삼 못지않게 사포닌이 풍부하다며 열무김치를 사철 떨어뜨리지 않는 아내. 그 덕에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거리를 달리며 일할 수 있다. 그 사실이 고맙다. 병원에서 퇴원해 이주혁의 집으로 온 나는 이주혁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나날이 건강해져 갔다. 처음엔 방이 낯설었다. 우리 집 안방이 그립기까지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낯설음은 어렴풋 사라진다. 꿈처럼 이주혁 아내와 동침도 했다. 몸이 정상을 찾을 때까지 내 곁에서 같이 잔다며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여쁜 그녀가 내 곁에 누워 내 품에 파고들 때 한동안 잊었던 내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하게도 그 순간은 이주혁도 내 아내도 생각나지 않았다. 당신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안 될 텐데 나 책임 못 져? 하며 그녀가 나의 애무에 몸을 맡기자 나도 속으로 나도 책임 못 질 것 같다는 대답이 떠오르며 그녀의 몸을 탐낸 것이다. 얼굴이 나이를 먹지 않았듯 그녀의 몸은 아직 뜨거웠다. 우리 집 사람은 차갑고 냉정하기가 겨울바람이야. 이주혁은 자기 아내의 서운함을 그런 말로 표현했으나 차갑고 냉정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착착 감기는 게 아닌가. 당신 아프고 나더니 달라졌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녀는 노골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러더니 안 되겠네. 다시 방을 따로 써야 할까 봐. 무리하면 안 되잖아. 조심해야지. 걱정도 한다. 그럼 그녀를 다시 한번 안아주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신영철로 살 때는 특별한 외출할 때만 입는 고급스러운 의상을 일상에 걸치고 몸에 좋다는 온갖 약들, 경옥고며 공진단 등 말로만 들었던 비싼 보약을 먹으며 의식주가 그야말로 서민에서 귀족으로 완전 바뀌었다. 거기에 내 아내와 같은 나이라도 몸이 더 젊고 어여쁜 그녀와의 부부 생활은 행복하기까지 하다. 이주혁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면 그러게 자네가 죽지 말고 살았어야지. 나름 변명해 본다. 전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꿈 같기도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도 같은데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아니, 바로잡을 의욕이 있기나 한가? 나는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그녀와의 부부 생활이 황홀한 것도 잠깐이었다. 차츰 아내 생각이 밀려오고 아내가 궁금하고 심지어 부부의 은밀한 행위 중에 이주혁의 아내를 내 아내로 착각을 하기도 한다. 어느 날 이주혁의 부인이 캘린더를 보더니 당신 대학 동창회가 오늘이네 한다. 휴대폰에 문자 안 들어왔느냐면서. 사실 알고 있었으나 가기가 겁도 나고 누가 누군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가고 싶을 리가 없지 않은가. 뭐 배짱으로 참석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정작 내 친구들은 못 만나면서 이주혁의 친구를 만나는 게 영 내키지 않았다. 친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 웬일이래? 하며 신기해하는 이주혁의 부인 눈을 피해 일단 집을 나왔다.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택시가 생각났다. 버스 운전 경력 수년 동안 무사고 운전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얻은 개인 택시 운전자 자격. 아, 너의 차는 어떻게 되었을까? 급히 나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주혁인 쟤 해야 하나? 그런데 저쪽에 아내 같기도 한 여자가 마주 걸어오고 있다. 아니, 분명 나의 아내다. 오고 가는 행인들 사이에서 약간 고개를 숙인 아내는 분명 많이 수척해졌다. 그늘진 아내의 모습은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듯 아픔이 되어 퍼져나간다. 여보, 나야, 나 안 죽었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못한다. 나 죽었다고 울지 말고 내가 남긴 집이며 저금 통장 가지고 잘 살아. 스쳐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다시 돌아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그런데 아내의 뒤를 쫓아가는 누군가가 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도 나는 분명 알아볼 수 있었다. 소매치기 녀석이다. 내 아내의 가방을 노리는 게 분명하다. 소매치기가 아내의 가방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아내 쪽으로 몸을 날렸다. 조심해! 라고 내가 외친 것 같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눈에는 소매치기 같았으나 그저 행인일 뿐이었다. 왜 그를 소매치기로 봤을까? 그리고 그 행인의 움직임을 아내의 가방을 어찌려는 것으로 봤을까? 아내에게 집중한 나머지 때마침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그만 받쳐버렸다. 오토바이 운전사도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나뒹굴었고 나도 머리를 크게 다쳤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오토바이에 왜 뛰어들어? 빨리 119 불러요. 119. 사람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리며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이번에는 내가 죽을 차례구나. 아득해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잘 살아. 제발 누가 불러도 밥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요. 아내는 둘러선 사람들 속에 서서 내가 자기 남편인 줄도 모르고 놀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다.